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서 31페이지 펴도록 할게요. 자, 3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2번 양괄호에 관련 학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주의였어요. 그러면 인간주의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 이를 나타내는 게 인간관계론이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것은 인간관계론과 관련성이 있는 학자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메이오라는 사람인데 되게 중요해요. 별 표시해 두시고. 그 메이오라는 사람이 호손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호손 실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쭉 진행이 됐는지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호손 실험의 결론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지금 인간주의 목차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호손 실험의 결론은 뭐겠어요?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점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비공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좌우된다. 그거를 실험을 통해 검증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제 호손 실험이라고 하냐면, 참고로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호손 공장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그래서 호손 실험이에요. 이 호손 공장은 전기 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면은 조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조명의 밝기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 때와 밝은 곳에서 일을 할 때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조명의 밝기가 밝은 곳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냈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 조도를 약간 낮춰봤어요. 조명의 밝기를. 그랬더니 생산성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는 뭘 알 수 있어요? 조명의 밝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휴식 시간 같은 거 있죠. 휴식 시간을 좀 통제를 해봤어요. 휴식 시간을 10분 줄 때, 15분 줄 때, 뭐 20분 줄 때 이렇게 통제를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휴식 시간도 조직의 생산성이랑 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관찰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봤더니 호송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친밀했던 거예요. 끈끈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비공식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폭이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호송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실험에서 보니 구성원들끼리 동료애가 끈끈했던 거예요. 동료애. 그리고 이러한 동료애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더라. 이거를 발견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 정도만 딱 캐치하셨으면은 행정사 시험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밑에 아지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지리스라는 사람은 자아실현주의를 이제 주장했다. 뭐 그 말을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있잖아요. 자아실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아지리스에 따르면. 그러면은 자아실현 욕구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면 인간은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직의 목표가 조직 구성원의 목표하고 일치가 된다면 심리적인 만족감을 더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점을 주장한 게 아지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지리스라는 사람은 관료제를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관료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관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 이론 중에서 관리주의를 배웠어요. 자, 관리주의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행정이란 뭐다? 능률적인 관리다. 이랬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관리주의자들이 선호했었던 조직 구조가 뭐예요? 관료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주의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좋아했어요. 관료제를 선호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지리스 같은 사람은 그런 관료제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데 뭔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료제를 약간 시스템을 고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들어가요. 뭐 어떻게 관료제를 수정했으면 좋겠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무 확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평면성 강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직무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에 들어가서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경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자기의 적성을 찾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실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의 꿈을 찾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조직의 평면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삼성 같은 회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인 관료제거든요, 여러분. 관료제 조직이에요. 삼성 같은 조직. 그러면 삼성은 계층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되게 많죠, 여러분. 일반 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모두 있고 이렇게 계층의 수가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면성을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계층을 적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계층을 줄이자는 거예요. 조직의 계층을 줄이자. 자, 그러면 계층을 적게 하면은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맨 밑에 있는 일반 사원하고 소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바로 이 조직의 평면성 강조가 되겠다. 지금 한 얘기들은 막 굳이 암기하려고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행정학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관료제는 이렇게 계층의 수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계층의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평면화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계층의 수를 좀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통을 좀 잘 할 수가 있다. 여기 계층이 많은 것보단 계층의 수가 적은 게 위에 계층하고 아래 계층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 이론서를 함께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인간주의의 특징과 한계라는 부분이 있죠. 밑에 3번 양가로에 특징 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점에 보시면은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뭐에 주목한다? 비공식적인 요인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이런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거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집단 규범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집단 규범. 우리 행정학에서는요, 이 규범이라는 거하고 규칙이라는 거를 좀 달리 보고 있어요. 그 규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 들어가려고 면접 봤어요. 그때 면접관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옥진 씨, 우리 회사는 회사 내규에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원들은 보통 조금 일찍 와서 한 8시 20분까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8시 20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등을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은 9시 출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공식적인 것들도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인간관계론에서 출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A 조직과 B 조직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다. 두 번째 점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평면성을 띤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층의 수가 많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점에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성과 제고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조직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든 아니면은 뭐 공익 추구를 하건 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관리주의와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관리주의는 뭐였다? 공식적인 구조. 인간주의는 비공식적 요인. 이렇게 가는 거죠. 목표는 같은 거예요. 한계점 한번 볼게요.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인간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인센티브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는 좀 빠져있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연구에 있어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폐쇄체제로 조직을 간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체크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개방체제, 폐쇄체제 이런 얘기 제가 했었죠. 개방체제라는 것은 조직을 관리할 때 환경을 고려해서 한다. 이런 뜻이라면 폐쇄체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폐쇄체제적 관점이라는 것도 인간주의와 관리주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관리주의도 폐쇄체제적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기타 칸 보시면 그 기타 칸 체크해 두시고요.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관리주의나 인간주의는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능률적인 생산성 제고예요. 성과 제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체제로 조직을 간주하고 있다. 조직 관리할 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이점이라는 칸으로 가시게 되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는 비공식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되겠다. 그리고 뭐가 또 달라요, 여러분? 인간관이 다르죠. 관리주의에서 인간은 뭐였다? 경제인이었다. 돈 주면 열심히 일하는 존재였다면 인간관계론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심리적인 존재다 이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예를 들어서 동료애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자아실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시하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당연히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이 양자가 차이가 있었다.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용어 정리해 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규범과 규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32페이지 볼게요. 자, 3번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지금 행태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행정학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행태주의, 여기 또 안에 말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행태라는 거는 어찌됐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행동. 행동이에요, 행동. 모든 사람들은 다 행동을 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 행정학에서 행동, 인간 행동 얘기는 왜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국가 관리를 할 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 행동은 왜 발생할까? 이런 거를 고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부패 행동은 항상 뉴스에서 회자가 많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한 분이 아닐지라도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부패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연구하는 게 국가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행태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행태주의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 이거를 행태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동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볼게요. 그러면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다?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제가 확언하건대 논리 실증주의가 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행태주의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오지선다 안에 논리 실증주의라는 표현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를 모르고 행태주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를 이해해 두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 부패 행동? 그거 뭐 돈 때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도출해 보는 거예요. 그걸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직관적 이해라는 부분을 1번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 합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1년에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기존에 이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다 끝난 보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 좋겠죠,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근원적인 원인을 밝힌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분들이 너무 멀리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가령 책을 뭘 봐야 될 것인가, 장소는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얘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출을 많이 하는 게 다 중요하고, 이거는 유명한 학자분들이 검증을 실험을 통해서 다 끝낸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우리 같은 아시아인이건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출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배운 거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하실 때도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차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부의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검증된 지식으로부터 가설을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설을 도출을 한 걸 적어놨죠. 백지복습이나 다양한 방식의 문제풀이를 하면 시험 성적이 빨리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가설을 도출했어요. 이게 무슨 전제가 있는 거냐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인출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거 떠올려 보는 거잖아요. 그럼 떠올려 보는 방식은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지복습이 있대요. 그 다음에 문풀이 있대요.
등이라고 적을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백지복습이라는 거는 내가 배운 거 이제 백지 펴놓고 배운 거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백지복습이라고 하죠. 문풀은 문제를 풀려면 내가 배운 걸 당연히 떠올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아직 검증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면 돼요? 백지복습이라든가 확인학습을 진행한 집단이 있고 그거를 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만약에 백지복습이나 확인학습을 진행한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면 새로운 지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식의 확장을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인식론을 논리실증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논리실증주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논리라는 표현은 가설을 도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증이라는 표현 있죠? 이거는 실험을 한다는 뜻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논리실증주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죠. 그냥 뭐가 원인인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밀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시에 들어있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요 그림 있죠? 이게 나중에 정책학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서 보통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감을 잡아두시면 좋죠. 자, 그러면 밑에 2번에 행태주의 틀잡기 및 등장 배경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 교재 리딩 하실 때 그 문풀을 할 수 있게끔 파트가 끝나는 부분에 OX를 200개를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출하셔도 상관이 없고 저는 제일 좋은 인출 방식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이제 교재에 있는 틀잡기의 그림 같은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자꾸 출력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관리주의를 행태주의가 비판한 성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행태주의라는 것은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왜 비판했냐? 그게 포인트 같아요. 왜 비판했나? 지금 보니까 원리가 아닌 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원리가 아닌 격언이다. 너희가 주장한 원리들은 원리 아니야. 격언이야 이랬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만들어낸 원리들은 격언이다. 즉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림잡아 감으로 한 얘기다 그 뜻이에요. 걔네는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한 얘기 해볼까요? 관리주의자들은 학자가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 있었어요? 윌슨이 있었죠. 두 번째 테일러 있었죠. 좋아요. 세 번째는 어휘과 귤릭이 있었죠. 어휘과 귤릭은 행정의 4대 원리를 발표한 거 맞죠? 행정의 4대 원리 중에 하나가 통설 범위의 원리 맞죠, 여러분? 통설 범위의 원리라는 것은 적절한 부하의 수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어휘과 귤릭은 그게 대여섯 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조직마다 그리고 리더가 누구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실험을 통해서 엄밀한 지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리가 아닌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행태주의 연구에 이제 예시를 제가 또 적어본 건데 솔직히 뭐 실험을 이걸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뭐 굳이 실험하지 않았어도 이건 당연한 건데 공무원이 이제 부패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면은 부패할 가능성은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된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런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가설을 이걸로부터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직에다가
성과급 제도를 만약에 도입을 하면 공무원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과급 시스템을 도입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보면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행태주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 그림 설명에 대해서 밑에 제가 다 해두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등장 배경 한번 볼게요. 여기 다 잘 나와 있죠. 행태주의의 등장 배경은 원리주의 혹은 관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행정학 시험에선 관리주의랑 원리주의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원리주의와 관리주의는 같은 뜻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했다. 그런데 허버트 사이먼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관리주의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는 거죠. 좋아요. 3번 특징 내용은 이론서를 같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칸에 보시면 과학성이라고 되어 있죠. 과학성을 추구한다. 거기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학성이라는 칸이 있죠, 여러분. 과학성, 그리고 밑에 다양한 학문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딱 해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성을 추구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지식을 발견하고자 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점 딱 체크해 두세요.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 연구의 초점은 사실의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적인 연구의 예시는 뭐예요? 검증이 가능한 연구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적인 연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부패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거, 이런 것 등은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 영역의 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치의 영역 연구는 상대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가 어려운 연구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쪽 가치의 연구는 주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써두었는데 뭐 이런 연구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연구들 있죠, 여러분.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유명한 저서들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연구는 행태주의자들은 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험을 통해서 정의가 뭔지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연구는 그런 연구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은 하지만 연구는 하지 말고 여기 연구 열심히 하자. 그게 바로 여기 행태주의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표를 그려둔 거죠. 말 그대로.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사이먼이라는 학자 나오죠. 사이먼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학자가 좀 정해져 있는데 허버트 사이먼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을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은 뭐 있었어요? 과학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었죠. 그러면 과학성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었고 기술성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었어요. 이 과학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였다? 사이먼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행태주의도 이런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 얘기고
기술성은 혹시 대표적 학자가 누구였어요? 오, 대단합니다. 이런 거 어려운데. 왈도. 제가 사람은 이름대로 간다고 그렇죠. 사이먼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죠. 근데 이제 사이먼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과학성은 사이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점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 행동은 태도, 의견, 개성 등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이먼은 이 중에서 의사결정을 중요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연구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사이먼에 따르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것만 행동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행동이고 뭔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의 태도, 성격 같은 것들도 다 행동의 범주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그 행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먼은 특히 행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의사결정을 중시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그게 바깥의 행동으로 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의사결정을 왜 했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는 거죠. 사이먼의 요점이. 네 번째 점에서 계량적인 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계량적인 연구.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부패 현상이 있어요. 부패 행동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 부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개인의 윤리 의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사이먼 같은 경우 혹은 사회과학자들은 보통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실험 대상을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거의 대다수는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확률적 설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회과학 연구는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의 조작화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사이먼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구체적이신 분이라 추상적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먼 형님 데리고 사이먼 형님께 어떤 제 친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되게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사이먼 형님 싫어하세요. 이 친구 출석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가급적이면 수치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그것을 개념의 조작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다양하게 치환하셨던 분이에요. 4번의 한계와 기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거기 다양한 학문을 활용했다는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의 태도, 성격 이런 것들도 하나의 행동의 범주에 넣었었잖아요. 그러면 태도라는 것은 학자마다 정의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검증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인용을 할 때. 그리고 확률적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통계학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학문을 활용했었다. 그런 내용이었다. 4번의 한계와 기타 내용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점이에요. 가치 연구를 배제했다. 그거 딱 체크해 두세요. 가치 연구 배제했다. 노무현 정권의 어떤 국정 철학이 참여정부였었어요, 여러분. 참여정부. 그러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설 때 그런 국정 철학을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일종의 가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내세우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참여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의 연구를 객관적인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걸 잘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비록 주관적인 연구일지라도, 그리고 뭐 참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뭐 주관적인 면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행정이나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사실적인 연구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바로 행태주의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 가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자.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비록 그게 주관적인 연구일지라도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이먼은 이런 건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별로 주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폐쇄체제적 관점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암기하지 말고 그냥 리딩만 해두시는데,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탐구할 때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이먼이. 그래서 폐쇄체제적 관점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34페이지. 자, 거기에 기타 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서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인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행동을 하는 거 맞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이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행동에도. 하나가 행태가 있어요. 다른 하나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behavioralism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behavior, 영어로 behavior 이러면 번역할 때 행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럼 행태가 뭡니까, 선생님? 이거는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조건 반사적인 행동. 그럼 조건 반사적인 행동은 뭐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행동. 이걸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미가 담긴 행동이에요. 학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행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행위를 연구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행위 연구하는 게 중요하냐? 이 행동 안에는 뭐가 담겨 있대요? 의미가 담겨 있대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즉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면 행위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보시면은 예시를 적어놨을 거예요. 행위에서. 행위 칸에 보면 두 번째 점에 이런 말 나오죠. 장례식장에서 국화를 헌화하는 행동 이렇게 나왔죠. 우리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러면 국화를 헌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화
내부에는 감사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멕시코에서는 노란색 국화를 드리죠, 여러분. 나라마다 좀 다른 거예요, 담겨진 의미 자체가.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게 사회 현상을 우리가 탐구할 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요점은 행태주의자인 사이먼은 뭘 연구한다? 행태를 연구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저께인가 어머니가 문자를 주셨어요. 엄마가, 욱진아, 이번 주 일요일에 엄마 생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용돈 보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예,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알았어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행정학 분야에서 행태주의 운동은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이, 자, 1945년 체크해 둘게요, 여러분. 1945년에 사이먼이 행태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이시다, 이러는 거죠. 그 밑에 세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참고용 지식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얘기잖아요, 세 번째 점은. 그럼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배운 학자가 메이오였어요. 메이오는 호손 실험을 진행한 거 맞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비공식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걸 밝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이먼 같은 경우에도 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행태주의는 인간관계론의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접근에 영향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밑에 4번에 후기행태주의 들어갈게요. 자, 후기행태주의도 제목에서 좀 이끌어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행태주의였어요. 근데 지금 후기행태주의 같은 경우는 후기라는 표현이 나왔죠. 후기. 그러면 행태주의 다음에 등장했구나, 요 이론 자체, 모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후기행태주의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한 단어만 좀 적어드리면 격동기에 등장을 했어요. 격동기에 등장했다. 물론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터뷸런스, 격동기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지러운 시기예요. 격동기 이러면 어지러운 시기. 어지러운 시기, 즉 바꿔 말하면 사회 문제가 많던 시기에 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후기행태주의라는 어떤 철학 자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후기행태주의는 미국 사회 내에서 1960년대 후반이에요. 대단히 어지러운 시기, 사회 문제가 많던 시기에 등장했어요, 후기행태주의는. 그러면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했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 비판했냐? 후기행태주의자들은 행태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미국 사회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행태주의 연구가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지금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게,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나서서 일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후기행태주의예요. 그럼 제가 OX 한번 내볼까요? 후기행태주의자들은 과학성을 강조한다, 기술성을 강조한다? 기술성이라 해야지.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그 밑에 틀잡기 부분을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주의는 후기행태주의로부터 비판을 받았대요.
비판을 받았다. 그럼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실험을 통해서 찾고자 하려는 시도잖아요. 이거를 후기 행태주의가 비판했다. 그럼 비판한 요점을 지금 보니까 가치 연구를 배제한 게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가치 연구를 배제하니까 정부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을 상실하니까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6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두 개의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 사회 내부에서 첫 번째는 흑인 폭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폭동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남전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어요. 이제 베트남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베트남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를 떠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거나 이제 잘못이 없는 사람도 죽이거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운동이 굉장히 거셌던 시기예요. 이런 거나 잠재울 생각이나 해라. 행동 원인 탐구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됐죠? 이러한 후기 행태주의는 뒤에 보시면 신행정학이나 정책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OX 내볼게요. 신행정학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럼 신행정학은 과학성을 강조할까요? 기술성을 강조할까요? 그렇죠. 기술성을 강조하죠.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냐?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인 거예요. 후기 행태주의가. 그러면 양자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신행정학하고 후기 행태주의는. 그럼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후기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에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학자로 따져보면은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데이비드 이스턴. 그리고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이라고 지금 써 있으니까 행정학에서 등장했어요. 행정학. 그러면 이 신행정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와일도예요. 자, 아까 제가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에서 과학성하고 기술성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기술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와일도다 이랬었죠. 그럼 와일도는 신행정학을 주장한 최초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행정학은 당연히 기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사회 문제가 많던 시기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정책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거든요. 이런 후기 행태주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만 들어두시면 돼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왜 만드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후기 행태주의와 신행정학에 영향을 미쳤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밑에 공란에다가 간단하게 써두시는데 행태주의가 있고 후기 행태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크게 가치와 사실로 구분해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가치와 사실의 연구 중에서 어디를 많이 하자? 사실적인 연구 많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아까 행태주의 우리 처음 들어갈 때 행태주의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뭘 활용한대요?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런 사실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를 활용한다. 사실 연구할 거야 이렇게 학자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논리실증주의 내가 활용할게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나는 여기에 연구 뭐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니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하는 게 중요해. 그러므로 여기 연구를 강조하겠죠, 여러분. 가치 연구를 강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가치 연구를 뭘로 할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현상학이다 이런 거예요. 현상학을 활용한다. 가치 연구를 위한 도구가 바로 현상학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상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일단 큰 틀을 먼저 잡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어떻게 말장난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태주의는 사실 연구 강조한다. 뭐 이건 다 알아요. 그러면 가치 연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말장난을 할 때가 있는데 가치 연구의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은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요. 근데 그거를 연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장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은 한다. 아시겠죠? 인정은 한다. 근데 연구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해요. 말장난할 때. 가치의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은 한다. 하지만 연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이먼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 그럼 후기 행태주의도 말장난해요. 그래, 가치 연구 강조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사실 연구는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하긴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쪽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시험에서의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양자의 개념을 구분하실 때는 크게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일단 중요한 거죠. 어디를 강조하냐? 그렇죠? 35페이지 2번의 의의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 그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등장 배경보다 행태주의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행태주의는 왜 비판했다? 가치 연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가치 연구 배제한 게 무엇이 문제냐? 사회 문제 해결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쭉 써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등장 배경에서 세 번째 점을 저랑 같이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후기 행태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실성, 처방성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적실성, 처방성에다 밑줄 쭉 쳐두시고 시험에서 말장난 이렇게 해요. 적실성, 처방성은 기술성과 같은 뜻이에요. 기술성이라고 써두세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한, 적절한 연구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방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처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성과 같은 뜻이에요. 그럼 개념에 보면 개념 칸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점은 제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리딩을 해보면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적인 60년대 후반 학문적인 사조다 이렇게 나왔죠. 그 행정학 문제 푸실 때 실증주의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행태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증주의에다가 행태주의라고 적어두세요. 과학주의 바로 옆에 있죠.
그럼 두 번째 점은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학문적인 사조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비드 이스턴에다 체크해 두시고, 이스턴이 주장했으니까 정치학자예요. 둘째 줄 끝에 보면 이스턴은 뭐라고 주장했대요? 적실성의 신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실행,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기가 내세운 일종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면 적실성의 신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회 문제 해결에 적실한 연구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 학자들이요, 연구실에 갇혀서 통계적인 검증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천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하나의 슬로건이다. 3번의 특징 칸으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죠. 계속 제가 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에다가 기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죠. 같은 뜻이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을 쭉 했던 내용들이 그 칸에 3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말장난하는 거 두 번째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종합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나왔죠. 즉 바꿔 말하면 사실적인 연구는 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선지 같아요. 종합하는데 다만 연구의 중심점은, 무게 중심은 가치 연구에 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점을 볼게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요. 가치 연구를 하게 되니까. 그럼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볼게요. 빈곤과 불평등 및 불의에 대한 윤리적인 관심 및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서, 자, 사회적 형평성에다 체크해 둘게요.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하였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평성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답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를 가능성이 좀 크겠죠, 여러분.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형평성을 나름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주요 가치로 내세웠던 이유는 인종 차별이 있었어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에다가 인종 차별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이제 가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상학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현상학이다. 그 우리 말 그대로 풀어볼게요. 그냥 쉽게. 현상학은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를 해요. 현상을 연구한다. 그 우리 이제 일상 회화에서도 야, 저런 현상은 왜 나타나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현상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서라기보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과학에서 현상이라 함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 행동이라는 것도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현상을 연구하는데,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은 인간의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행태주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행태가 있고 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상학자들은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행위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인간 행동은 그래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듯이 의미가 담긴 행동이에요. 의미가 담긴 행동.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담긴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지금 떠오른 예시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남자가 어떤 여자분한테 꽃을 선물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행동 자체가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해석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맥락을 고려한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나라의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그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화. 이런 것들도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영역인 거죠. 문화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맥락을 고려해서 잘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아, 왜 저런 행동의 의미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정부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아,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던 그 행동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나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줄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현상학을 활용하는 이제 이유라는 거죠. 후기행태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신행정학에서 현상학을 활용하는 이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현상학은 어떤 연구를 한다? 행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 연구. 그럼 행위를 연구한다는 것은 행동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최적화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은 그 행동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어떤 쪽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나름의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정보의 영역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흑인 폭동이 이제 왜 발생했나를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때문이다라고 다수가 이렇게 표결했다. 그래서 이 흑인 폭동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만큼 미국의 뿌리 깊은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 그 흑인 폭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 됐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낯선 개념들이죠, 사실은. 근데 국가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우리가 미국의 역사 속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게 공부한다기보다도 이 개념들은 다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등장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해당 개념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 관계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이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하실 때
짧은 말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관리주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야 이러는 거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두자. 이런 식으로 짧게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자가 주장했었던 내용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살이 붙어 있게 돼요. 근데 큰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뒤에 것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민법도 배우셨고 행정법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어떠세요? 민법은 양이 좀 어때요? 많아요? 민법은 제 교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페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행정법이 좀 양이 많죠.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법 과목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법 과목은 교수님이 이제 정말 많은 텍스트들 중에서 약간 그 체크를 해주시는 그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잘 파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민법 수업도 들어보면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내 시간에 자를 들고 내가 줄구라는 거 잘 줄구르면서 쫓아와라 이런 말씀하시죠. 제 수업 때는 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샤프로 그냥 살짝 체크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너무 정갈한 어떤 밑줄을 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행정학의 경우에는 불필요할 것 같고 그냥 투박하게 동그라미 표시만 하면서 쫓아오시고 필기도 그냥 투박하게 여백에다 적어두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 이론서 한 권 가지고 우리는 수험 생활을 마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한 번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볼 거라서 여러 번 보는 과정에서 내가 체크했던 것과 필기했던 거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하면서 쫓아오기에는 듣는 걸 놓친다 이 말인 거죠. 수업은 일단 듣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 압박 갖지 마시고 그냥 막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막 그냥 대충 체크하시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갈게요.